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국원 장강은 흐른다. 제29장 오자서의 분노. 내정은 안영, 군사는 전향저.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부터 재경공은 한결 손발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마음껏 군주 생활을 즐겼다. 날마다 사냥과 술로써 소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나라는 날로 안정되고 부강해져 갔다. 지난날 제환공이 관중과 영척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실컷 즐긴 것과 흡사했다.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재경공은 희첩들을 거느리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밤이 깊었건만 웬일인지 흥이 나질 않았다. 재경공은 문득 안영 생각이 났다. 측근 시자에게 분부했다. 술과 음식을 재상 안영의 집으로 옮겨라. 내 거기 가서 재상과 함께 이 밤을 즐기리라. 궁중 신하 몇 사람이 먼저 달려가 안영에게 통보했다. 주공께서 이리로 행차하십니다. 안영은 황급히 관복을 갈아입고 띠를 두른 후 호를 잡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재경공의 수레가 당도했다. 그가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이었다. 안영이 황망히 그 앞으로 나가 재경공에게 물었다.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국내에 무슨 변이라도 생겼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소. 그러시다면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신의 집에 행차하셨습니까? 밤도 깊고 한데 혼자 술 마시기가 심심하여 경과 함께 놀고자 왔소. 그러자 안영이 정색하고 대답했다. 나라에 관한 일이나 다른 나라 제후에 관한 일이라면 신이 능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음악과 노는 일에 관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영의 말에 재경공은 무안하고 쑥스러웠다. 수레를 돌려 사마 전향저의 집으로 향했다. 전향저도 재경공의 행차 소식을 듣고 갑옷 차림에 창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 재경공을 영접했다. 다른 나라 제후들 중 누가 군사라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대신들 중 누가 반역이라도 도모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소. 그러시다면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신의 집까지 행차하셨습니까? 과인이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 장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즐기기 위해서 왔소. 전향저가 정색하고 대답했다. 적군을 막고 역적을 죽이는 일이라면 신을 불러서 상의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술과 좋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하라면 주공 좌우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찌 갑옷 입은 신하가 필요하겠습니까? 재경공은 이내 흥취를 잃었다. 좌우 시자들이 물었다. 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재경공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다. 어찌 그냥 돌아갈 수 있겠는가? 대부 양국어의 집으로 가자. 시자 한 사람이 양국어의 집으로 가 재경공의 행차를 선통했다. 이에 양국어는 손으로 악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큰 길까지 나와 재경공을 맞이했다. 재경공은 비로소 웃음을 지으며 양국어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술과 음악을 즐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었다. 안영과 전향전은 함께 궁으로 들어가 재경공에게 지난밤의 일을 사죄한 후 간했다. 앞으로는 밤중에 신하의 집에 찾아가 술을 즐기시는 일을 삼가십시오. 재경공이 대답했다. 그대들 두 사람이 없다면 과인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소. 하지만 양국어 같은 사람도 필요하오. 그 같은 사람이 없다면 나는 무료해서 미쳐버릴 것이오. 나는 그대들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을 터이니 그대들도 나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오. 돌아보면 재경공의 반생은 술과 사냥으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명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제환공과 더불어 명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만큼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케 했다. 그는 놀기는 좋아하되 방탕하지는 않았다. 도를 넘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안영의 충간과 가르침 덕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아마도 안영은 재상을 역임하는 동안 내내 재경공이라는 평범한 군주를 교육시키며 지내지 않았을까? 재경공과 안영 사이에는 술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도 전해온다. 어느 날 재경공은 궁중으로 대신들을 불러 주연을 베풀었다. 안영도 참석했다. 취용이 절정에 달하자 재경공이 대부들에게 말했다. 예의는 필요 없소.
상하 관계를 따지지 말고 신나게 마셔보자는 제안이었다. 대부들은 기뻐했다. 그런데 안영만이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주공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군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신하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힘과 용기를 가진 자가 그 군주를 해치지 못하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바로 예의다. 그러므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애초에 예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예의를 던져버리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이 센 자가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다. 그래서 매일 우두머리가 바뀐다. 그러나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 그것은 바로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영의 이 직간으로 술자리의 흥은 깨졌다. 재경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모두들 안절부절 못하는 중에 안영만이 그 자리에 앉은 채 술잔을 기울였다. 재경공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무례하다. 내궁으로 향하던 재경공이 갑자기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안영이 어떤 모습으로 술을 마시는가를 봐야겠다. 재경공이 다시 술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대부들이 일어나서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안영만은 자리에 앉은 채 술잔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 재경공은 분노를 삭힌 채 안영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대가 그처럼 술을 좋아하니 나와 한번 대작해봅시다. 주량으로 안영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었다. 서로 술잔을 채웠다. 이런 경우 군주가 먼저 마시는 것이 예의였다. 그런데 안영은 술잔이 차자마자 먼저 훌쩍 마셔버렸다. 마침내 재경공의 분노가 폭발했다. 눈을 날카롭게 치켜뜨며 한마디 쏘아붙였다. 그대는 조금 전에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오? 그대는 내가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술잔을 나누면서도 먼저 마셨소.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예의인가? 그러자 안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며 대답했다. 신이 어찌 스스로 말한 것을 잊었겠습니까? 신은 다만 무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만일 주공께서 예의를 버리기를 바라신다면 모든 대부는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안영은 진심으로 재경공이라는 군주에게 애정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일도 있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조당에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재경공은 몸에 냉기가 스미는 것을 느꼈다. 무심코 안영에게 청했다. 미안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두지 않겠소. 안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신은 음식을 나르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꺼운 가죽옷이라도 가져다 주시오. 그 일은 신의 임무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재경공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럼 그대는 무엇을 하는 신하인가? 신은 사직의 신하입니다. 안영의 대답에 재경공이 따지듯 물었다. 사직의 신하라는 것이 무엇이오? 사직의 신하는 나라를 존립시키며 상하의 본분을 판단하며 도리를 알고 백관의 서열을 정하여 그 역할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사령을 만들고 사방에 널리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재경공 개인의 신하가 아니라 재경공이라는 제나라 군주의 신하다. 라는 것이었다. 재경공은 섬뜩함을 느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얼른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내가 경에게 비례를 저질렀소. 용서하시오. 안영은 춘추시대 중 후기를 통해 가장 군자다운 사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재상으로서가 아닌 인격적인 면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온전히 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였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월석보 일화가 아닌가 싶다. 지난날이었다. 안영은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도중 중모라는 읍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몇 사람의 노예를 보았다. 그중 한 노예가 안영의 눈길을 끌었다. 그 노예는 찢어진 가옷에 지친 몰골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여느 노예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겨내고 있었다. 안영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거무튀튀한 얼굴이었으나 과연 눈동자 속에는 비천함이 아닌 당당한 빛이 서려 있었다. 본래부터 천한 사람이 아니다. 군자의 기색이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한 안영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슬그머니 앉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는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제 나라 태생으로 월석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다. 상당한 존칭이다. 그런 존칭을 이름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안영이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소? 그 노예는 순순히 대답했다.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되었소? 3년쯤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그 노예의 인품과 지식과 언행이 안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영은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속할 수는 있소? 속이란 돈이나 재물을 주고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을 말한다. 당시 노예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원래부터 천민인 경우였고 다른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경우였다. 죄를 짓고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하는 속을 바치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영의 물음에 월석보는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다. 했습니다. 좋소. 내가 그대를 속해주겠소. 안영은 일어나서 노예의 주인과 협상했다. 주인은 안영의 수레를 끄는 좌참말을 요구하였다. 상당히 비싼 대가였다. 그러나 안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좋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안영은 월석보를 데리고 임치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월석보는 안영의 식객이 되었다. 그런데 나라 일이 바쁜 관계로 그 뒤 안영은 월석보와 얘기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예 잊어버린 듯 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월석보가 안영의 방을 찾아와 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소. 이를테면 절교를 선언한 셈이었다. 안영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물었다. 나 안영은 일찍이 그대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대의 죄를 씻어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그런데 그대는 또 무엇이 섭섭하다는 것이오? 월석보가 대답했다. 내가 듣건대 모름지기 살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굽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남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나를 알아주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말을 건네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나를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내 어찌 그대 앞에서 몸과 뜻을 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교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 안영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순간적으로 창피함이 일기도 했다. 나는 얼마나 교만했던가. 남의 일은 알지만 자기의 일은 모른다는 말이 맞구나. 그동안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안영만큼 자성이 엄격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한순간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안영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말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대의 겉모습을 보고 그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대의 진면목을 알았습니다. 모름지기 공과 시를 살피는 자는 명성을 얻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볼 줄 아는 자는 잘못을 지니고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불민함을 뉘우치겠습니다. 그대에게 사과드리는 바이니 바라건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안영은 명쾌하다쉽게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그제야 월석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읍하며 대답했다. 선생께서 나를 예로서 대우하시니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안영은 월석보를 집안의 최고 귀빈으로 삼아 대접하였다. 안영의 자기 성찰은 가히 이와 같았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고뇌를 당하지 않고 평생 자기 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의 덕분이 아니었을까? 한편 월석보가 그 뒤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안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또 하나 있다. 안영의 작은 키와 연관된 것으로 그의 수레를 모는 마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사기에 관한 열전편에도 실려 있다. 안영의 수레는 4마리 말이 끄는 사두마차다. 신분이 재상이었으므로 수레에는 큰 차양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안영이 외출을 하려고 하므로 마부가 먼저 나가 수레를 대기시켰다. 그는 수레에 올라 차양막 아래에 앉아 안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의기양양했던지 마치 자신이 재상이 되기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다. 반면 방을 나와 수레에 오르는 안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몸가짐도 조심스럽고 아주 겸손했다. 그 광경을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한심하다. 마부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얼마 후 남편이 귀가하자 마부에게 대뜸 청했다. 이혼합시다. 마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까닭이요? 아내의 대답인즉 이러했다. 안자는 키가 6자도 안 되는데 제나라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의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 품은 뜻이 심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키가 8자도 넘는데도 남의 마부 노릇을 하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혼을 청하는 이유입니다. 수레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는 세 종류가 있다. 복이 바로 그것이다. 어는 마부, 즉 운전자다. 어는 수레를 모는 말을 키우는 관리자다. 복은 수레 자체를 정비하는 사람이다. 같은 수레 관리자도 마부인 어가 신분이 가장 높다. 대개 수레 주인의 신복가신이 어자가 된다. 안영의 마부는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다. 그런 중에 아내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 마부는 몹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다. 절대로 으스대는 경우가 없었다. 어나 복에게도 공손히 대했다. 그의 변화는 안영의 눈에도 띄었다. 이상한 일이로군. 하루는 안영이 마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마부는 고개를 숙이며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안영은 마부의 아내에 대해 감탄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마부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재경공에게 추천하여 그 마부를 대부로 삼았다. 단순히 재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숙연케 하는 그 무엇이 담겨 있는 일화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춘추시대 여러 인물 중 안영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 마부가 되어 채찍을 들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흠모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BC 526년 재경공 22년 초평왕 3년 오나라 왕 여매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위독한 병에 걸렸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음을 안 여매는 아버지 수몽의 유언대로 동생인 계찰에게 왕위를 전하려고 그를 불렀다. 그러나 계찰은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는 욕심이 없었다. 오왕 여매의 청을 간곡히 사양했다. 제가 왕위에 오를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진작 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계찰은 만류하는 여매의 손짓을 뒤로 하고 자신의 거처인 얼릉 땅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여매는 숨을 거두었다. 이에 모든 신하들은 여매의 아들 주우를 받들어 궁으로 모셨다. 주우는 이름을 요로 고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오왕요다. 오왕요는 백부이자 선왕이었던 제번의 큰아들 광을 장수에 임명했다. 광은 용맹스런 장수였다. 병법도 뛰어났다.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 땅으로 쳐들어가 초나라 사마인 공자방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부터 초나라는 주례라는 땅에 높은 성을 쌓고 오나라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편 초영왕을 몰아낸 데 이어 신왕인 웅비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초평왕은 처음 한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 장자인 건을 세자로 삼아 후계를 정하고 연유노사를 세자건의 스승으로 삼아 그 주의를 튼튼히 하였다. 그런데 초평왕은 귀가 얇았다. 언변이 좋고 비위를 잘 맞추는 신하들이 주변에 꼬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비무국이었다. 비무국은 천성적이다 싶을 정도로 초평왕의 마음을 잘 읽고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었다. 그는 초평왕이 세자건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자청하여 소사가 되었다. 소사란 곧 소부로 세자의 작은 스승이다. 그러나 그는 세자건을 가르치는 일보다 초평왕 곁에 머물며 술과 음악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여느 간신히 그러하듯 비무국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곧잘 참소했다. 영윤 투성년이 그런 비무국을 자주 타박했다. 비무국은 마침내 투성년마저 모해하여 죽임을 당하게 했다. 투성년의 후임으로 양계가 영윤에 올랐다. 이 일이 있은 후 세자건은 노골적으로 비무국을 싫어했다. 영윤 투성년은 간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자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탄했다. 비무국의 귀에도 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편으론 불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깔보았다. 나를 비방하는 자는 세자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부터 그는 세자건을 없앨 묘책만 궁리했다. 그런 중에 오나라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다. 그의 머릿속으로 섬광 같은 것이 하나 스쳐갔다. 어느 날 그는 초평왕에게 아뢰었다. 세자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어찌하여 혼인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그대와 의논하려 하였다. 어느 나라 공녀를 맞이하는 것이 좋겠는가? 진나라 공녀가 좋을 것입니다. 어째서 진나라인가? 진나라는 강국입니다. 두 나라 간의 통혼을 계기로 연합하면 오나라쯤은 아무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다, 진나라와 혼인을 맺기로 하자. 초평왕의 승낙이 떨어지자 비무국은 자청에서 청혼 사자가 되어 진나라 옹성으로 들어갔다. 이 무렵 진나라 군주는 진해공이었다. 진해공에게는 맹영이라는 딸이 있었다. 진해공은 초나라와 통혼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맹영을 초나라 세자건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때 중국 청나라 때에 무상공주라는 여인을 소재로 한 통속소설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 무상공주가 바로 이 맹영이다. 공주라는 칭호는 한나라 때 생긴 용어다. 춘추시대에는 공녀라는 말을 썼다. 여러 차례 통혼 사절이 오간 끝에 비무국이 다시 진나라로 들어가 맹영을 데려오기로 했다. 진나라 편에서는 공자포에게 맹영을 호위토록 했다. 신부의 행차는 굉장했다. 온갖 물건을 실은 수레만도 100여 대가 넘었다. 잉신과 잉녀도 수백 명에 달했다. 더욱이 맹영은 천하절색이었다. 초나라 세자는 저런 미인을 평생 데리고 살 것이니 얼마나 좋을까? 모두들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비무국은 애초부터 맹영을 세자건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이번 혼사는 세자건을 죽이기 위한 덫일 뿐이었다. 그는 천륜을 어그러뜨리는 무서운 음모를 획책하고 있었다. 맹영을 왕에게 바치고 세자에게는 맹영의 몸종을 준다. 이런 면에서 맹영이 절세 미인인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초평왕은 호색한이었던 것이다.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비무국은 맹영의 잉녀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 중에 맞춤한 여자 하나를 발견했다.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유독 생김새가 맹영을 닮았다. 비무국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은밀히 그 잉녀를 불러 신상을 알아보았다. 그 여자는 원래 제나라 사람이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진나라로 건너갔다가 궁으로 들어가 맹영의 시녀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동강이라고 불렀다. 동쪽에서 온 강씨라는 뜻이었다. 비무국은 동강의 내력을 듣고 나서 한결 음성을 낮췄다. 내가 보기에 너는 귀인이 될 상이다. 내가 너를 부귀하게 해줄 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번 무상 공녀의 혼사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그 내막은 내가 알 필요 없고 영성에 당도하는 대로 무상 공녀는 초왕과 혼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자의 신부가 문제인데 나는 바로 너를 세자의 정부인으로 삼을 작정이다. 너는 평생 부귀를 누릴 것이다. 동강은 너무나 놀라 대답할 바를 몰랐다. 비무국이 다시 말을 이었다. 세자의 부인은 머지않아 국모가 될 자리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너는 국모의 대운을 타고난 것이 분명하다. 아무 말 말고 순종하도록 하되 결코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무상 공녀에게도 세자에게도. 자신이 세자의 부인이 되다니 엄청난 일이었다. 벌써부터 가슴이 떨렸다. 동강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비무국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비무국의 눈에서 무서운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거절하면 죽는다, 이런 직감이 들었다. 예, 분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비무국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잘 생각했다. 영성이 가까워지자 비무국은 수레를 몰아 일행보다 한 발 앞서 초나라 궁성으로 들어갔다. 초평왕에게 보고했다. 신부 맹령이 3, 4, 90리 밖에 이르렀습니다. 수고했다. 신부의 용모는 어떻더냐? 기다리고 있던 물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솜씨를 한껏 발휘하여 맹령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신이 많은 여자를 보아왔습니다만 무상공녀처럼 자색이 빼어난 여인은 처음입니다. 우리 초나라 후궁에도 그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옛날 달기와 여의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신이 보기에는 무상공녀에 비하면 보름달 아래 떠있는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초평왕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껏 절세 미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 돌이켜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초평왕의 한숨 소리를 들은 비무국은 눈짓으로 좌우 사람들을 물리칠 것을 요청했다. 초평왕이 눈짓을 알아채고 좌우 시종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 따로이 내게 할 말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진정으로 무상공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신이 그녀를 왕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무상공녀는 세자의 신부감으로 데려온 여자가 아닌가? 천륜이 왕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무상공녀가 비록 세자와 혼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만 아직 혼례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 진나라 여인을 취하는 것은 전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 일을 세자가 알면 세자는 나를 무척 원망할 것이다. 그러한 말이 나올 줄 짐작했던 비무국은 목소리를 한결 낮춰 속삭였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신이 이미 다 조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함께 오면서 본즉 잉여로 따라온 여자들 중에 무상공녀와 용모가 흡사한 제나라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동강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를 무상공녀와 바꿔치기 하여 세자에게로 보내면 세자가 어찌 눈치를 채겠습니까? 동강에게는 이미 신이 손을 써두었습니다.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무국의 말을 들은 초평왕은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다. 절대로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추진하라. 비무국은 다시 교회로 나가 맹령 일행을 영접했다. 호위 책임자인 공자포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 초나라 혼례 방법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신부는 먼저 왕궁으로 들어가 왕께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귀국의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맹령과 그 잉여들은 왕궁으로 들어갔다. 비무국은 맹령을 왕궁 깊숙한 방에 머물게 하고 재빨리 잉여들 속에서 동강을 빼내어 맹령으로 가장시켰다. 그러고는 세자궁에 사람을 보내어 통보했다. 진나라에서 신부가 왔습니다. 세자건은 동강이 맹령인 줄 믿고 그녀를 세자궁으로 맞이하여 성례를 올렸다. 혼례식에 참석한 초나라 백관들은 아무도 비무국의 이 간교한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초평왕은 맹령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대는 이제부터 초나라의 국모요.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립시다. 맹령은 그제야 일이 이상함을 눈치챘으나 이미 늦었다. 초평왕의 손이 자신의 몸을 우악스럽게 더듬어대고 있었다. 비무국의 말에 따라 맹령을 가로채기는 했으나 초평왕은 세자가 이 일을 알게 되지나 않을까 늘 불안했다. 세자의 왕궁 출입을 일체 그만오라. 이렇게 명을 내리고 나서야 마음이 안심되었다. 초평왕은 맹령에게 빠져 있었다. 열흘이면 아흐레를 내궁 맹령의 처소에 머물렀다. 그러는 중에 이상한 소문이 왕궁 일대에 퍼져나갔다. 이번에 새로이 들인 후궁의 정체가 수상쩍다. 백관들은 모이기만 하면 초평왕과 맹령과 세자를 입에 올렸다.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무국은 은근히 겁이 났으나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다음 구상을 실천에 옮겼다. 적당한 기회를 보아 초평왕에게 아뢰었다. 진나라가 오래도록 천하 패권을 잡은 것은 남양 일대를 장악하여 중원과 통하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도 천하 패권에 대한 대망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자를 대장으로 삼아 중원으로 통하는 길목인 성보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가히 앉아서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평왕은 세자를 변방으로 내보내라는 말의 의미를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두 눈을 끔벅거리며 비무국을 내려다보았다. 비무국이 가까이 다가 앉으며 초평왕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세자가 도성 안에 있으면 신부를 바꿔친 비밀이 탄로나기 쉽습니다. 세자를 먼 곳으로 보내야만 양쪽이 다 편안합니다. 비로소 초평왕은 비무국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며칠 후 세자건을 성보 땅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대신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일었다. 세자를 변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평왕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다. 결국 세자건은 영성을 떠나 성보로 떠나갔다. 태사인 오사 역시 세자를 따라갔다. 장수 분양 또한 사마에 임명되어 성보로 내려갔다. 세자건은 성보 땅에 이르러서야 아버지 초평왕이 자신의 신부인 맹령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그는 그대로 동강을 자기 아내로 여기고 살았다. BC 523년 초평왕 6년 여름의 일이었다. 맹령은 우울했다. 나는 세자의 아내가 되기로 하고 초나라로 시집왔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엉뚱하게 초왕의 후궁이 될 줄이야. 날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녀는 웃음을 잃어갔다. 그해 겨울에 맹령은 아들을 낳았다. 초평왕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보배처럼 귀하다 하여 이름을 진이라고 지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그래도 맹령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이 초평왕은 안타까웠다.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다. 그대는 궁중에 들어온 후 늘 수심해졌고 웃질 않으니 웬일인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자에게 시집온 몸으로 왕을 섬기게 되었는데 어찌 낯을 똑바로 들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평왕은 겸연쩍었다. 그대는 지난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내가 그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리라. 어떻게 저를 위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유심히 살피니 그대의 소생인 공자 진이 퍽 영특하다. 군왕의 자질이 다분하니 세자로 삼아 나의 후계자로 삼을까 하노라. 그렇게만 되면 원이 없겠습니다. 며칠 후 초평왕은 공자진을 세자로 삼았다. 그제야 맹령의 얼굴에 웃음이 감돌았다. 이로써 초나라에는 세자가 둘이 있게 되었다. 자신을 미워한 세자건에 대해 비무국은 철저히 복수했다. 그는 세자를 초평왕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것까지 성공했다. 여기까지가 그가 애초에 구상했던 음모였다. 그런데 자신의 음모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었다. 후일 세자건이 복수를 해온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잠이 오질 않았다. 만일 세자건이 왕위에라도 오르는 날이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왕 일을 벌인 김에 세자건을 죽여버리자. 비무국은 내심 새롭게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초평왕을 볼 때마다 세자건을 모함하는 말만 아뢰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보 땅에 나가 있는 세자가 자기 신부를 빼앗긴 것을 알고 오사와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있다 합니다. 이미 진나라와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 원조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왕께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는 천성이 유순하여 결코 그런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순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서 마음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왕께서는 공자진을 세자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위태로운데 어찌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일 왕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신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목숨이나 유지해야겠습니다. 2번, 3번 듣는 중에 초평왕은 어느덧 세자건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건을 세자 자리에서 폐하고 영성으로 불러들여야겠다. 비무국이 펄쩍 뛰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세자는 외방에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세자를 패한다는 전지를 내리면 그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는 것이 좋은가? 뒤에서 세자를 조종하는 사람은 그의 스승인 태사 오사입니다. 왕께서는 먼저 오사를 불러들이시어 옥에 가둔 후 다시 군대를 보내어 세자를 잡아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불행을 일거에 없앨 수 있습니다.
초평왕은 고개를 끄덕인 후 사람을 성보 땅으로 보내어 오사를 소환했다. 초평왕은 궁으로 들어온 오사를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자가 성보에 머물며 반역할 것이었는데 너는 그것을 아는가? 오사는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간신의 말만 듣는 초평왕에게 간할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잘 되었다는 듯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왕께서는 맹령을 빼앗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왕께서는 하찮은 소인배의 말만 듣고 아들을 의심하시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인배를 멀리하시고 세자를 도성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오사의 직간에 초평왕은 부끄럽기도 하고 노기가 치밀기도 했다.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호령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오사가 무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무국이 다시 초평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는 이제 세자에게 반역의 뜻이 있음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세자는 오사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을 보내어 세자를 죽여야 합니다.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영성에서 사람이 내려가면 세자는 필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따로이 사람을 보낼 필요 없이 성보 땅에서 세자를 보좌하고 있는 사마분양에게 밀지를 내리십시오.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렇군. 초평왕은 신복 내관 한 사람을 성보로 내려보내 분양에게 밀지를 내렸다. 세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릴 것이요. 세자를 놓아 보내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분양은 고민했다. 그는 본래 세자권의 사람은 아니었으나 몇 년간 함께 지내는 동안 세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차마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부하 한 사람을 세자에게로 보냈다. 세자께서는 다른 나라로 도망치십시오. 세자건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왔음을 알았다.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아, 나의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때 그에게는 동강에게서 난 아들 하나가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승이었다. 그는 동강과 아들 승을 깨워 밤의 어둠들 이용해 함께 송나라로 달아났다. 뒤늦게 세자 일가가 도망친 것을 안 초평왕은 크게 분노했다. 세자건의 생모인 채이를 운 땅으로 쫓아내고 맹령을 정부인으로 삼았다. 아울러 공자진을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했다. 이로써 이 일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간신 비무국의 농가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세자건이 죽지 않고 국외로 도망친 사실에 대해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가 언제 국내의 세력과 줄을 잇고 다른 일을 도모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세자건의 스승인 오사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는 초평왕에게 속삭였다. 지금 오사는 옥에 수금되어 있다. 그를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초평왕이 비무국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구를 불러 오사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려 할 때였다. 비무국이 또 말했다. 왕께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사는 비록 세자의 스승이기는 하나 그다지 염려할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근심거리인가? 비무국은 작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오사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상과 오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출중하고 비범합니다. 오상은 지금 당읍을 다스리고 있으며 그 동생 오원이 형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나라로 달아나 폐세자건과 합세하는 날이면 왕께서는 한시도 베개를 높이고 주무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러 죽이자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오나 그냥 부르면 그들 형제는 죽을 것을 짐작하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올까? 오사를 불러내어 죄를 용서할 터이니 두 아들에게 속히 영성으로 오라는 편지를 쓰게 하십시오. 오상과 오원은 아비에 대한 효성이 지극합니다. 아비의 석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려올 것입니다. 그때 삼부자를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아무 후환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계책이다. 초평왕은 기뻐하며 오사를 옥에서 끌어냈다. 당하에 꿇어앉은 오사 앞에 글을 쓸 수 있는 붓과 비단을 내주었다. 그대가 세자와 짜고 모반을 도모한 죄는 매우 크다. 마땅히 목을 참아여 널리 보여야 할 것이로되 그대 조부 오삼과 부친 오거가 선대의 공이 컸으므로 특별히 용서하겠다. 아울러 그대의 두 아들에게는 새로운 관직을 내릴 터이니 편지를 써서 조정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대를 용서하지 않겠다. 오사는 초평왕이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두 아들까지 죽일 작정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는 신하의 신분으로서 왕명을 거역할 마음은 없었다. 곧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다. 나는 왕께 바른 말을 올리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옥에 갇힌 몸이 되었으나 다행히 왕께서 우리 조상의 공적을 생각하시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여러 신하의 권고에 따라 왕께서는 너희들에게 새 벼슬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니 너희 형제는 이 편지를 보는 즉시 조정으로 들어오너라. 만일 왕명을 어기면 그 죄가 가볍지 않을 것이요. 나 또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초평왕은 오사가 쓴 편지를 읽어보았다.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흡족한 웃음을 지은 후 사구를 향해 명했다. 오사를 다시 옥에 가두어라. 오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옥으로 돌아갔다. 옥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오사가 두 아들을 불러내는 편지를 쓰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타박하듯 물었다. 왕은 그대의 두 아들까지 죽일 것이 뻔한데 어째서 그런 편지를 썼소? 오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나의 큰아들 오상은 천성이 고지식하고 착하여 아비가 부르면 반드시 올 것이요. 하지만 둘째 아들 원은 생각이 깊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 내가 부른다 해도 오지 않을 것이요. 어찌 왕이 나의 아들 모두를 죽일 수 있으리요? 한편 초평왕은 총신 언장사에게 오사의 편지를 내주며 명했다. 너는 바람처럼 당읍으로 달려가 오상 형제에게 이 서신을 전하여라. 그날로 언장사는 영성을 출발해 당읍으로 내려갔다. 그는 오상을 보자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경사를 축하합니다. 오상이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아버지께서 옥에 갇혀 지내시는데 내게 경사스런 일이 생길 게 무엇 있다고 축하의 말을 하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왕께서 그대 아버지를 옥에 가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많은 신하들이 간하여 지금은 풀려나신 상태입니다. 여기 그대 아버지께서 친히 쓰신 편지가 있으니 읽어보고 어서 우리와 함께 영도로 올라갑시다. 그 말을 믿고 오상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옥에 계신다기에 늘 마음이 칼로 베어내는 듯 아팠는데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셨다 하니 천만다행이요. 내 곧 동생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겠소이다. 그러고는 아버지 오사의 친필 편지를 들고 동생 오원의 집으로 향했다. 춘추시대 전반기가 관중이라는 인물에 의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어 나갔다면 춘추시대 후기에 등장하여 중원에 거친 풍운을 일으킨 사람으로는 오자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풍운아 오자서라고 일컫는다. 당대 최고의 호걸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의 일생은 상당히 파란만장하다. 그 어떤 소설도 그의 일생만큼 극적이지 못할 정도이다. 그 오자서가 바로 오사의 둘째 아들이요 오상의 동생인 오원이었다. 원은 이름이고 자서는 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부를 때 오자서라고 불렀다. 이제부터는 여기서도 오자서라는 호칭을 쓰겠다. 오자서는 한마디로 기골장 대형이었다. 키가 크고 허리가 두꺼웠으며 두 눈썹 사이가 한자, 남짓하고 눈동자는 번개처럼 번득였다.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로 힘이 세었고 머리씀은 태공망과 관중을 능가할 정도였다. 문무겸전의 호걸이었다. 오상은 동생 오자서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오사의 편지를 내보이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을 보아라. 아버지께서 죽음을 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특별한 벼슬을 내리신다고 하신다. 지금 사자가 문 밖에 와 있으니 우리는 어서 영도로 가 아버지를 뵙자. 오상이 내준 편지를 읽어본 오자서는 그러나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간계입니다. 우리가 가면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영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상은 동생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친히 글을 써보내셨는데 무슨 거짓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선 왕명에 의해 마지못해 이 편지를 쓰셨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는 아무런 공이 없는데 왕이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벼슬을 내리겠습니까? 왕은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 우리 삼부자를 한꺼번에 죽여 없애려는 수작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눈치채시고 일부러 이 글을 쓰시어 우리 보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라고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말은 지나친 억측이다. 내 말대로 가지 않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렇다면 제가 사자를 이 자리로 불러 진상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오자선은 사람을 시켜 영성에서 온 언장사를 대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언장사가 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자선은 활에 화살을 매겨 잔뜩 시위를 당기고 나서 윽박질렀다. 너는 사실대로 말하여라. 이 편지를 쓰게 한 사람이 누구냐? 만일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화살이 너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언장사는 사색이 되어 대답했다. 그대 아버지는 왕과 비무국의 위협에 못 이겨 그 편지를 쓰시었소. 어째서 이런 편지를 쓰게 하였느냐? 왕은 그대들이 올라오면 함께 죽일 작정이오. 그제야 오상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오자서가 그런 오상을 향해 말했다. 들으셨지요?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오상이 벼란간 결연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영성으로 가야겠다. 무도한 왕은 외방에 있는 우리가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면 아버지는 그만큼 빨리 죽음을 당하십니다.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부자의 정은 하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다만 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을 뿐이다. 오자선은 형 오상을 말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다. 무도한 초왕아, 내가 우리 집안과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를 맺었기에 이토록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인가? 그러고는 오상을 향해 다시 외쳤다. 형님이 가시더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상이 닭똥 같은 눈물을 쏟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갈 작정이냐? 능히 초나라를 칠 수 있는 나라라면 기꺼이 그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오상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지혜와 힘이 너에게 못 미친다. 좋다. 우리 형제는 이제 각기 행동할 때가 왔다. 나는 영성으로 가 아버지와 함께 죽음으로써 효도를 다할 테니 너는 다른 나라로 달아나 아버지와 이 형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효도를 다하라. 앞으로 우리는 영영 만날 수가 없겠구나.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오자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형 오상에게 4번 절을 올렸다.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절이었다. 가거라. 어서 가거라. 형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형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오상은 눈물을 씻으며 언장사를 따라 영성으로 향했다. 그가 왕성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좌우에서 무사들이 나타나 오상을 결박하여 오사가 갇혀있는 옥에 집어넣었다. 오사는 큰 아들 오상이 혼자 붙들려온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역시 내 동생은 오지 않았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만일 자서도 함께 왔다면 우리 일족은 대가 끊어질 뻔하였구나. 같은 시각 비무국은 초평왕에게 오상의 일을 보고한 후 다른 계책을 내고 있었다. 오사의 둘째 아들 오자선은 당대 최고의 호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군사를 보내어 오자서를 잡아들이십시오. 달아나면 근심거리입니다. 비무국의 말에 초평왕은 장수 무성흑에게 군사 200명을 내주며 명했다. 지금 당장 당읍으로 달려가 오자서를 잡아오라. 오자선은 형 오상을 보내고 나서 즉시 망명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또다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가 영성을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 무도한 왕이 어찌 이리도 집요한가? 오자선은 아내 가시를 불러 그동안의 일을 들려준 후 말했다. 이제 나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그 나라 군사를 빌려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겠소. 내가 그대를 돌볼 수 없게 되었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가시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아버지와 형님이 억울하게 떠나시는 것만으로도 대장부의 간장이 끊어질 지경일 터인데 어느 겨를에 아낙네를 돌본단 말씀입니까? 당신은 나의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어서 떠나기나 하십시오. 공연히 우물쭈물거리다 붙들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오자서로서는 그녀를 사지에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기가 힘들었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러자 가시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실로 들어갔다.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어쩐 일인가 궁금하여 오자서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가씨는 목을 메고 자결한 뒤였다. 오자서는 또 한바탕 통곡을 했다. 하늘이시여, 저 오자서로 하여금 반드시 이 원한을 풀게 해주십시오. 그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고이 싸서 매장했다. 소복으로 갈아입고 어깨에 활을 메었다.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당읍 땅을 떠났다. 그가 반나절쯤 걸어 넓은 초원지대에 이르렀을 때였다. 벼란간 뒤편에서 요란한 수레소리가 들려왔다. 오자서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한 무리의 군사가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초평왕의 명을 받들어 오자서를 잡으러 온 무성읍과 그 군사들이었다. 오자서는 예상했던 터라 침착하게 활을 꺼내들어 무성읍의 병차를 모는 어자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하게 그 어자의 가슴팍에 가서 꽂혔다. 어자는 구슬픈 비명과 함께 병차에서 떨어져 죽었다. 오자서는 다시 시위를 당기고 무성읍을 향해 외쳤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으나 잠시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는 돌아가서 초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일 초나라의 종묘 사직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거든 우리 아버지와 형님을 죽이지 말라고 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와 형님을 죽인다면 나는 기필코 초나라를 무찔러 없애고 무도한 왕의 배를 갈라 그간을 씹어먹으리라. 화살을 겨눈 채 버티고 서 있는 오자서의 모습은 흡사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 같았다. 무성읍은 감히 달려들 생각을 못하고 돌아서서 영성으로 돌아갔다. 초평왕에게 오자서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초평왕은 분노했다. 나의 배를 갈라 간을 씹어먹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비무국을 돌아보며 외치듯 명령했다. 옥에 갇혀있는 오사부자를 끌어내어 참아라! 오사와 오상은 시장 거리로 끌려나갔다. 오상이 참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비무국을 발견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너는 우리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간신짓거리로 왕을 홀리고 충신을 죽이는 게냐? 오사가 오상을 만류했다. 그럴 필요 없다. 신하란 원래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도리이니라. 왕을 현혹해 한 자는 백성들과 후세의 공론이 처단할 것이다. 꾸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보다도 내 동생 오자서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앞으로 초나라 임금과 신하들은 한시도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할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을 마치자 오사는 오상과 함께 목을 내밀었다. 칼빛이 허공에서 번뜩였다. 두 개의 목이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선열이 주변으로 튀었다. 많은 구경꾼들은 오사 부자의 억울한 죽음에 자기네 가족이 처형된 듯 오열을 터뜨렸다.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슬픈 비풍이 불어왔다. 해도 빛을 잃었다. 오사 부자가 처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초평왕은 비무국에게 물었다. 오사가 죽을 때 나를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자서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초나라 임금과 신하들이 한시도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비무국의 대답에 초평왕은 등골이 오싹했다. 오자서가 그토록 용력이 뛰어나단 말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를 잡아 죽여야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달아났다고는 하나 아직 국경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추격군을 보내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초평왕은 전국 각지에 오자서의 초상과 현상 방문을 내걸었다. 누구든 간에 오자서를 잡아오는 자에겐 곡식 5만 섬과 함께 상대부 벼슬을 내리리라. 그러나 오자서를 숨겨주거나 달아나도록 돕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가족까지 모조리 차명에 처하겠다. 그는 모든 길과 관과 강나루와 행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마다 검문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명을 내리고 여러 나라 제후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어 오자서가 망명에 올지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말라고 손을 써놓았다. 또한 좌사마 심윤수를 불러 군사 3,000명을 내주며 말했다. 무성흑의 말에 의하면 오자서는 하얀 소복에 하얀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자서를 잡아오라. 오사의 말대로 초평왕은 오자서의 시체를 보지 않는 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오자서는 걷고 또 걸었다. 큰 강가에 이르렀다.
멀리서 바라보니 나루터에는 수많은 관리와 군사들이 나와 행인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다. 특히 하얀 옷을 입은 자를 철저히 수색하라. 초소벽에는 오자서의 초상이 붙어 있었다. 오자서는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강을 따라 올라갔다.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입고 있던 하얀 소복을 벗어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어놓고 하얀 신발은 강변 모래밭에 나란히 놓아두었다.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오자서는 죽었다. 나는 새로이 태어난 오자서다. 초나라는 나의 고국이 아니다. 원수의 나라일 뿐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오자서는 석상처럼 서 있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도와 초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 아니, 초나라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한 나라. 그의 뇌리 속으로 한 나라가 떠올랐다. 오나라는 초나라와 대대로 원수지간이다. 지금도 국경지대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나라라면 능히 자신을 도와 초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오나라로 가자. 그가 보찜에서 집신을 꺼내 신었을 때였다. 문득 그의 뇌리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갔다. 아니다. 아버지가 모시던 세자권이 지금 송나라의 망명에 있다. 세자를 모시고 영도를 들이치면 명분도 뚜렷하다. 내가 어째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오자서는 마음을 정하고 송나라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해 송나라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벼랑간 저쪽 앞에서 수레를 몰고 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오자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초나라 군사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였다. 나는 듯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일행을 살펴보았다. 뜻밖으로 수레에 탄 사람은 오자서의 오랜 친구인 심포서였다. 오자서와 심포서는 중마고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오자서는 자신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일어 숲속에서 뛰어나가 수레 앞을 막아섰다. 심포서도 오자서를 보고 반가워하며 물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심포서는 사신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사부자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자서는 눈물부터 흘렸다. 자기 아버지와 형이 초평왕에게 살해된 경위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심포서는 놀라운 반측은한 반으로 위로하듯 오자서에게 물었다. 그래서 지금 자네는 어딜 가는 길인가? 옛날부터 부모를 죽인 자는 불공대천의 원수라 일러오지 않는가? 나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군사를 빌려 초나라를 치고 비무국의 사지를 찢고 초왕의 배를 갈라 간을 씹음으로써 아버지와 형님의 원수를 갚을 작정이네.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듯한 각오였다. 심포서는 잠시 오자서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한 어조로 타일렀다. 초왕이 아무리 무도한 임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네의 군주 아닌가. 더욱이 그대 집안은 조상 때부터 초나라 국록을 받아왔네.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명확히 정해진 터이거늘 어찌 신하로서 임금을 원수로 삼을 수 있겠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옛날에 하나라 거랑도 은나라 주왕도 다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네. 모두 무도했기 때문이지. 지금의 초왕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자라네. 며느리를 아내로 삼고 아들을 버렸으며 간신의 말만 믿고 충신을 죽였네. 이것만으로도 나는 그자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하물며 나의 아버지와 형님까지 무고하게 살해했으니 내 어찌 원수를 갚지 않고 견딜 수 있으리요. 나는 천지신명께 맹세컨대 초나라를 내 손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이 천지간에 발붙이지 않을 작정이네. 그러니 자네는 나를 만류하지 말게. 심포서는 오자서의 비장한 결심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내가 자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권하면 그것은 곧 군주에게 반역하라는 말이 되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하면 이는 효도를 버리라는 말이 되질 않는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좋네. 자네는 앞으로 모든 일을 자네 뜻대로 행하게. 나는 오늘 자네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네. 오자서는 심포서의 손을 움켜잡았다. 고맙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두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자네의 도주를 내버려 두는 것은 사사로운 우정에 불과한 것일 뿐, 후일 자네가 초나라를 멸망시키려 들면 나는 나의 온 힘을 다해 초나라를 구하려 들 것이네. 그때 새삼스레 다른 말은 하지 않기로 하세. 오자서와 심포서 간의 오간 이때의 대화는 상당히 유명한 일화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켜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다면 나는 온 노력을 기울여 초나라를 구하겠다. 꼭 이 두 사람의 말이 십수년 뒤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한 사나이의 통한과 복수를 향한 집념, 우정 깊은 친구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면서도 뜨거운 조국애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또한 사나이의 진정한 충심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리라. 오자서와 심포서는 이렇게 각오하고 각기 다른 길로 헤어졌다.